출발 새 아침. 요즘은 V라인의 매끈한 얼굴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크고 널쩍한 얼굴형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네요. 영국 상위 100위 이내의 기업 CEO들과 일반인들의 사진을 반반씩 섞어놓고 각 사진의 얼굴을 평가하게 했더니 참여자들은 남성 CEO들의 얼굴을 지배적이고 성공적일 거라고 판단했고요. 실제로도 성공한 CEO들은 눈과 입술까지의 길이보다도 양쪽 귀와 귀 사이의 거리가 더 멀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CEO들은 대부분 널쩍한 얼굴이었다는 거죠. 연구진은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될수록 얼굴에 넓은 경향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얼굴형의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강하고 경쟁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을 많이 맡는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거울 속의 자기 얼굴이 요즘 미남미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성공하는 얼굴일 수도 있잖아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매일 아침에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목소리가 너무 좋은 오늘도 그 남자 헬마 뉴스와 함께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좋은 목소리로 들려줄 첫 번째 소식이 뭡니까? 예,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어제도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 100명대 초반에 머물면서 수도권의 지역 감염 혹은 뭐 집단 감염의 우려가 걱정만큼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신호를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2차 감염, 그 중에서도 다중 이용 시설이나 이제 집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콜센터와 PC방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교회 예배가 새로운 2차 감염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경기도 부천에서는 그 구로 콜센터 직원과 함께 예배를 받던 교회 목사와 신도 등 4명이 확진을 받았고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에서는 신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지난달 22일부터 사흘 동안 교회 동계수련회를 다녀온 거, 이게 네. 그 뒤에 확진 판정이 4명이 나오면서 이 혹시 추가 감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네. 조금 뭐 줄어들고 있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네. 예측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 상황은 어때요? 네, 우리 일본은 뭐 이제 이런 상황일수록 더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그렇죠.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그런 걱정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연속으로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200여 명의 사망자가 추가가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아비규환 상황인데요. 확진자만 15,000명 이상, 사망자만 이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이제 의료 체계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자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네. 산소호흡기 확보가 어렵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자 이제 병원에서는 60대 이상의 중증 환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 여기를 사실상 포기하고 소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20, 30대 젊은 환자들한테 산소호흡기를 우선 착용시킨다. 네. 이런 이제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전쟁터에서처럼 먼저 살릴 수 있는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죽을 위험이 높은 사람은 아직은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한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거는 정말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네. 이란도 더 상황이 안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 국가 시스템 자체가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제로 이제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망자도 4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란 네. 정부는 이제 급기야 IMF의 긴급 자금을 약 6조 원 정도를 좀 달라 이제 요청을 해놨는데, 의료진들한테 지급할 의약품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긴급한 이제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이고 유럽 국가들 역시 이제 심각하게 악화가 되고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에 600여 명, 네. 프랑스와 독일이 500여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나라가 다 3천여 명의 이제 확진자에 달하는 상황이고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다 이제 하루에 200여 명씩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중국이나 우리가 겪었던 상황이라서 네. 이제 그대로 이제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이런 이제 걱정스러운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특별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로부터 오는 여행객들을 30일 동안 입국 차단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대국민 연설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딱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네. 이런 신호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어제 그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과 한국을 언급했는데 이들 국가의 상황이 개선되는 거에 따라서 제한과 경보를 재평가할 거다. 이제 이런 말을 해서 그동안 이제 두 나라의 개선된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신호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조치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질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뒤에 서 있던 그렇습니다. 배석자가 네. 확진자였다. 확진을 예,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대로라면 한국 기준으로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왕성하게 대통령은.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예.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그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도 지금 현재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네, 맞아요.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야 이거 괜찮냐 걱정된다 이제 이런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73세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검사를 안 받았잖아요. 네. 미국 언론에서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이처럼 이제 서구권이 급격한 혼란으로 빠져들면서 한국의 방역 정책에 대한 어떤 관심과 칭찬이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주 전쯤에 제가 이제 몇 주 뒤면 K-팝이 아니라 K-방역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몇 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미국 의회에 이제 그 코로나19 청문회가 열렸는데 사실상 코리아 상찬회가 열렸다 이런 이제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코리아 그랬다면서요. 예, 한국 사례가 마치 약방에 이제 감초처럼 거론이 되면서 자기네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이제 질타하는 도구로 쓰였는데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 어머니들이 엄친아라고 하죠. 이제 엄마 네. 친구 아들은 이번에 성적이 그렇게 잘 나왔다는데 너는 이게 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타박하는데 동원이 된 셈입니다. 예를 들면 캐롤라인 멜라니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19만 6천여 명을 검사를 했는데 네. 우리 미국은 그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한국은 뭐 드라이브스루 검사까지 한다는데 우리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치의한테서도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여기는 미 합중국이다. 우리는 세계를 이끌어가야 할 나라다. 그런데 훨씬 뒤처져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맹렬하게 CDC 국장을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엄친아 그러면은 좀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얄미워요. 그럼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부러운 건 사실인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참 왜 검사를 이렇게 안 받는지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어제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차에 탄 채로 표본을 채취하고 검사 받고 뭐 이틀 뒤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 간의 이제 접촉을 최소화하고 위험을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식의 이제 소개가 많았고 최근에는 이제 독일 일부 지역에서도 이거 드라이브스루를 이제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멜라니 의원 뭐라 그랬냐면 네. 나도 한국 가서 이동식 검사소에서 빠르게 검사를 받고 싶다. 오세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끝까지 이 코로나19와 싸움에서 네. 좀 잘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뭔가요? 예, 재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수그러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해달라. 이런 제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약간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정부가 짜가지고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이걸 가지고 이제 여당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를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는 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 여당 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라고
할 수 있나 보죠? 잘 몰라서.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을 사실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논란은 좀 있습니다. 뭐 정식으로 이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당 대표가 이제 정부 인사를 두고 물러나라 말아라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발언이긴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만큼 이제 추경에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11조 가지고는 부족하다. 6조를 늘려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만큼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을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돈을 재정 정책을 보수적으로 짜면 안 된다. 이제 말하자면 돈을 좀 세게 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홍 부총리는 이런 발언이 전해지자 어제 밤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거취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지는 거가 걱정된다. 이제 이런 발언인데 말하자면 어쨌든 그 얘기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뭐 의도가 좀 비춰지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래도 같습니다. 할 말은 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근데 어쨌든 국회에서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까지가 아마 임시회의가 끝난 때여서 만약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안이 막 이렇게 정리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상향하는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얘기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회 분위기를 보니까 네.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기 때는 이제 최대한 재정 투입을 해서 일단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분위기가 엿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그래서 이제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아니냐. 이게 이제 결국은 총선 때까지 계속 살아갈 수도 있는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맞아요. 예. 우리가 또 주식시장이 어제 좀 폭락을 하면서 불안한 상황이 연출됐고 그렇습니다. 또 사이드카드 뭐 발동되고 그래서 좀 예. 힘들긴 하죠. 미국 증시도 지금 굉장히 좀 폭락하는 상황이고 그에 맞춘 듯이 어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제 페이스북에 새로운 글을 올렸는데 일정 기한 내에 사용을 의무화하는 지역 화폐 형태로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는 결국에는 자칫하면 혹은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의 어떤 최대 화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럴 수도 이런 있겠네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화폐를 주는 거는 이제 소비를 좀 촉진시키고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네. 조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에 아주 그냥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던 우리 헬마. 오늘까지만 진행한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뉴스 브리핑을 헬마 뉴스로 꾸려드렸는데 이제 코너는 제가 오늘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개인적으로는 네.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좀 해달라 네.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총선에 관련된 소식을 조금 자세히 풀어드리는 그런 새로운 코너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일단 오늘은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입니다.
얼굴이 좀 수척해지셨어요? 네, 나라 그리고 걱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미래통합당 백승지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 갑의 백승지 의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백승지 의원님께 특별히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천 배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재심 요청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효상 의원께서 또 얘기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재심을 저도 본인도 신청을 했고 많은 주위 분들이 안타깝다는 말을 그렇죠. 당 기도부에 전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제가 기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는 21대 총선에 참가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청취자들 있는 데서 목소리를 좀 가다듬어야 되는데 오늘 좀 방송 출연을 할까 말까 했는데 약속해서 또 공천 과정이 또 방송은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저의 좋은 기운을 가져가세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의 어떤 공천에 대한 권리 또 공심위를 구성해서 공천을 배제할 권리 또 공천을 걸려 있는가 반면에 개인에게 늘 또 새로운 정치 선택을 할 권리가 주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정치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 또 가족과 또 정치적 동지들하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직접 시민들을 봐서는 정치 선택할 권리를 이제 박탈당했다 이런 상실감이 크니까 직접 심판을 하고 싶다. 이렇게 무소속 나와라. 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함께 그렇죠.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멀지 않아 곧 제 마음을 가다듬을 생각입니다. 네. 뭐 이제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혁신공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그 공천 결정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공천위에 공관위에다가 재검토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는 불만들이 좀 있으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조금 정도 하고 부글부글 하죠. 뭐 공천 들 때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살펴봤는데 좀 과학적으로 또 검증된 시스템 공천이다. 특히 현역들 경우에는 감점을 줘서 모두 경선에 참가하도록 했던 부분이 좀 눈에 그렇죠. 띕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미래통합당 공천의 경우에는 뭐 좀 뭐랄까 사람 그 당의 귀여운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요. 저를 예로 안 들더라도 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당협위원장들이 열심히 그 지역을 4년, 8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지역구 관리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그 지역이 전혀 귀하지 않고 그 지역에 살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단수 공천을 하거나 또 경선을 주고 그 당협위원장께서 한마디의 어떤 위로의 말이나 또 왜 경선에 또 배제했는가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 후배들한테 전화를 들으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많다. 저는 네.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백승지 의원님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강병원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천 잡음이 뭐 미래통합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그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금태섭 의원을 저희 당 지도부가 뭐 네. 컷오프를 시켰다라면은 네. 굉장히 큰 논란이 됐겠습니다만 그렇죠. 그건 어쨌든 아니니까. 강선우라고 하는 정치 신인과 여성과 여성과. 경선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저희 당의 경선 방식이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 있습니다만 권리당원이 50%, 네. 일반 시민들 참여한 여론조사가 50%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현역인 그 금태섭 의원이 정치 신인에게 패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있는 당원이나 일반 네. 시민들이 보기에 네. 금태섭 의원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뭐 이런 부분에 한해서 아까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공관위가 스스로 칼을 갖고 그 칼을 마음껏 휘둘리는 방식이었다라면은 뭔가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당원과 일반 시민에게 그 공천 과정 전체를 맡겼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논란거리라고 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저희 당이 이제 공천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한국당 미래통합당 공천을 보면은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열심히 하셨던 현역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컷오프 시키는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물론 막 막말을 했다든지 그리고 온갖 좀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 볼상사나운 분들을 그렇죠. 컷오프 시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뭐 존경하는 우리 백승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미래통합당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좀 온건하게 해오셨던 분이신데. 네, 그동안 좀 상도 받으셨어요. 2010년. 네, 그러셨죠. 상도 받으셨고 저도 항상 뭐 토론하니까 잘 아는 그렇죠. 분인데 아마 지역구에서도 다른 여타의 도전자들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무언측하게 이렇게 칼이 휘둘려진 것은 이 김영호 공관위가 좀 무언측하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나 좀 경상북도 의원을 위한 대변을 좀 하면은 경상북도는 1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사고지구당 2개를 포함해서 13개 중에서 10곳이 이번에 공천 배제됐습니다. 아. 10개 계신 현역 의원님이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적인 인점이 뭐냐면은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하고 또 책임당원이 많아요. 그렇게 네. 또 우리 당규에 따르면 공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책임당원의 투표를 50% 하도록 되기 때문에 책임당원을 다른 지역보다 모집하기 쉽지만 엄청 노력해서 책임당원을 많이 뽑으면 당 지지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개인 경우에도 이 공천 과정에 경선에 대비해서 지난 10월경에 한 1,000명 정도 수준의 책임당원을 2,000명 더 끌어들여 3,000명까지 끌어올렸어요. 2,000명 한 명 한 명 올리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정도 책임당원을 모집하니까 당 지지율이 짧은 시간에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 민주당이 센 지역인데 민주당 시장이 있어. 당 지지도 급격히 올려놨는데 이제 그 개인적인 지지도는 그렇게 급격히 이렇게 분산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경상북도 의원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삼으면 경상북도는 언제라도 그걸 근거로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당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당의 재정이 도움되더라도 상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상이 아니고 완전히 극한 형벌을 주니까 경상북도 의원들이 참 부글부글 그러니까. 또 경상북도 유권자들도 부글부글 좀 허탈하실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도 친문 공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구에 계시는 그 권리 당원과 일반 시민이 어떤 선택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그게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검찰 관련된 그런 법의 개정에 있어서 공수처법을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좀 당의 그런 당론하고 많이 반대되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좀 미움을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는 정치인이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임했던 부분 아닙니까? 네네. 그게 어쨌든 우리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정말 박수받아 닮은 것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좀 부적절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의 평가는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저희 당이 소속된 국회의원이라면은 겸허하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당은 무슨 뭐 친문 공천 이런 평가는 전혀 맞지 않고요. 네. 당원들의 선택이었고 저희 당 경선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의 선택이었다. 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금태섭 의원만 탈락한 게 아니라 6선의 이석현 의원도 탈락하고 맞아요. 5선의 이종걸 의원도 탈락하고 네. 3선의 신재근 의원도 탈락하고 초반에 이런 많은 중진 의원들이 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유승희 의원도 탈락하셨죠. 예, 삼선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당원과 일반 시민들이 저희 당이 21대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본인들의 뜻을 명확히 경선 과정에서 표현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주요 선거 때마다 구원투수로 그냥 이름을 날리고 있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러브콜을 보내면서 미래통합당을 지원하시는 또 구원투수로 나오실 것 같은데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대표의 이런 활동?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김종인 대표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만 5번의 비례대표 여야를 넘나들면서 그렇죠. 완전히 아마 앞으로도 불멸의 기록이 아닐까. 전무후무한. 5번의 전무후무한 기록이 5번의 비례대표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또 행복 추진 그 당시에도 새누리당의 네.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고 뭐 지난 직전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에 또 민주당을 그렇죠. 총선 승리로 이끌었었는데 이분 활동을 재개한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그렇게 쇄신 세대 교체 이야기했는데 인물을 너무 안 키우는 대한민국이구나. 선거 기획, 전략통 말하자면 선거 캠페인 전문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81살 노구를 이끌고 또 나오시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선거 전략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또 선거 외국의 경우에는 참 선거 기획하는 사람들이 젊어요. 네. 정말 젊은 사람들이 참 이 선거 기획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장자방이라 쓰죠. 우리가 이제 전략가를 우리는 동양에서 장자방인데 참 여야를 넘나드는 참 여야를 넘나드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우리같이 극명한 대결적 정치 구도에서 그렇죠. 여야를 넘나들면 선거 기술자가 된다는 게 저는 쇄신의 이미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김형호 공관위원장의 공천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를 강남 갑에 공천한 거에 대해서 국가적 망신이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강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이런 김종인 대표의 말에 대해서. 그 지적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타당한 것 같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강남 갑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항상 미래통합당이 싹쓸이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징적인 곳에 그 북한 이탈 주민 중에 한 분을 거기에다가 네. 공천한다라는 게 도대체 미래한국당이 보여주는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 좀 상상이 좀 안 됩니다. 아마 그런 네. 부분들에 관해서 김종인 전 대표는 굉장히 좀 크게 불만을 가지셨던 것 같고 이 몇 군데를 바꿔주면 본인이 한국당에 들어가서 뭐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어쨌든 다 차치하고 김종인 전 대표가 권력의 속성을 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선거 때마다 공천권을 획득해서 비례대표만 5선을 했는데 네. 오히려 좀 이렇게 저는 그 정도 연배시면은 정치 지도자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거 전략가로 남아있다라는 게 네.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진영을 좀 갖추고 한 길을 가셨다라 그러면은 그 연배의 정치 지도자로 진영을 떠나서도 존경을 받았을지 않을까. 네.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네. 이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거의 결합했지 않습니까? 네. 경제민주화라는 선거 공약을 만들고 진두지휘했던 분인데 결국은 본인이 정말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뒤통수를 세게 맞으셨던 분이 또 그 당에 들어가서 네.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뭔가 선거를 진두지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태영호 공사 이야기 후보 얘기는 제가 좀 드릴 수 있는데요. 2007년도에 이태리의 코모라는 시티에서 제가 만나서 태영호 책에 보면 저에 대한 이야기가 3, 4페이지 나와요. 그렇군요.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백승주가 있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태리에서 만나서 한 2시간 반 정도 제가 맥주를 같이 마신 적이 있어요. 그 네. 책에 나오지만 태영호 공사는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하고 만났던 일이 망명결심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 네. 제가 선물 드린 거 손톱깎이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손톱깎이도 선물 주셨군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게 두 개의 대표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게 있고 국가의 어떤 그렇죠. 대표성, 정당의 대표성 이런 게 있는데 이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는 원론적으로 보면 지역 대표성을 따지면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 지역의 발전에 있어 노력하고 헌신하고 이런 분들에 보면 분명히 안 맞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정당의 가치 또 국가 대표성이 따지갖고 이제 아마 공관위원장이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이제 그걸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것은 지역 대표성이나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지적을 할 만한
합니다. 하여튼 김용호 공관위원장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네. 탄핵 전국에서는 탄핵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분인데 이번에는 또 이건 또 참 우리가 네. 김용호 저 공관위원장이나 우리 김종인 대표는 한국 정치사에서 일관성, 가치 일관성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점수가 좀 박하게 젊은 사람들이 잘 네. 여러 가지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뜨거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FM 94.5MHz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불꽃 튀는 여의도 토론,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다뤄봐야 될 주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아마도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냐 마냐 전당원 투표 결과일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6시까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 의원님? 네. 발표는 언제 나와요? 아마 지금 제가 나오지 봐서는 않나요? 곧 하겠죠. 네, 아마 그렇죠. 최고위가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했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네. 봐서는 한 8대2 정도로 당연히 8대2 요? 참여해야 된다고 결론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안 한다고 했던 그런 거는 조금 민망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제가 봐서는 뭐 일단 명분론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다음 중도층이 흔들려서 수도권에 접전 있는 이런 곳들이 그렇죠. 위험해진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것을 통해서 잃을 것 명분이 약간 좀 체면이 구겨지는 것보다는 저희 당이 미래 한국당을 통해서 네. 비례 의석수가 상당 부분 가져가게 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당을 잃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촛불 시민혁명 요구했던 많은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도 또 못하게 되는.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이 원칙적으로 한국당의 미래 한국당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 의석이 도둑 맞는 상황을 눈뜨고 볼 수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누구라도 힘을 모아서 의병이 되어서 도둑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 뜻이 저는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백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거. 저는 이게 이건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서운 정당이구나. 더불어 무서운 무섭다. 정당이구나. 무섭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옛날에 유신헌법의 최고로 우리가 독소조항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그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때 삼성계를 전부 국민 투표라는 이름으로 해서 국민 뜻에서 이걸 이제 잘못된 정책 방향을 정할 때 이렇게 해서 지도부가 책임을 면하고 지도자 책임을 면하고 그냥 북한식 표현 인민에게 또 우리식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지도부가 지금 권리당원 투표라는 절차를 밟아서 자기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시키려는 이 진짜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만들어지고 있다. 회계망측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망측한 일이다. 선거법 예. 개정할 때의 논리 또 여기에서 잘못된 선거법에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이 선택한 비례한국당을 그렇게 꼼수라고 막 그걸 추진하는 당대표를 형사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회계 망측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당원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냥 네. 지도부가 결정하세요. 그리고 지도부 욕을 먹고 거기에 대한 말을 바꾼 책임지고 허언에 대한 시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왜 죄 없는 당원들 동원해가지고 비용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참 이런 정치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전 제가 봐서는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당 지도부가 네. 입장을 바꾼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당대표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말을 바꿔서 가면서까지 이런 수밖에 선택을 할 없느냐?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했고 사과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당은 어쨌든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당원들에게 전 당원들의 뜻을 묻고 그 전 당원들의 뜻에서 절대적인 찬성이 확인된다라면은 네네. 지도부가 어찌 보면 명분론에 너무 치우쳐 있었다라고는 자기 반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당이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더는 다 차지하는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이 촛불 시민혁명이 요구한 개혁과제 실현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그 중에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 개혁도 했습니다. 이것은 소수 정당도 지지율에 맞게끔 국회의원 의석수를 나눠주자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것에 관해서 어쨌든 국회 통과가 됐으면은 한국당도 따라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게 미래한국당 기생정당이 등장 아니었습니까? 네네. 저희가 이것이 없이도 정말 꼿꼿하게 가서 명분만을 지켜서도 일당을 할 수 있다라면은 네.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례의석이라는 걸 도둑질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네. 저는 의병을 모아서라도 이 도둑을 막아야지 가만히 우리는 그런 나쁜 짓 안 하려고 하면서 도둑질을 네. 묵두고 당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네. 결국 지금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 박근혜 탄핵 부정 세력이 재등장하기 위한 저는 꼼수로 보이거든요. 네. 저는 연동형 취지에 맞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돕겠습니다. 저희 당은 후순위에 비례대표를 그러니까요. 해서 이 탄핵 부정 세력이 원내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더 큰 명분을 가지고서 했고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지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어가 좀 격합니다. 비례한국당을 통해서 적자 생존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걸 도둑질이라 그러고 지금 민주당이 권리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을 의병활동, 순간 의병활동을 하는데 도둑질, 의병 이런 용어들은요. 바꾸어서 이렇습니다. 도둑질로 더 생긴 강도 아니겠습니까? 네. 강도고 의병 지금 광군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사들은 광군입니다. 상비군이에요. 지금 네. 그 권리 당원들은 집권 여당의 상비 전력이지 의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꿔 써야 됩니다. 이 상비 전력을 동원해서 강도 짓을 하려고 한다. 의병을 모은다는 건 다른 소수 정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화두로 나오고 있어요. 우선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두 분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 의원님.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필요하다. 그 코로나 사태가 지금 2달째고요. 네. 앞으로도 몇 달을 더 갈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메르스 사태 때는 이 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걸려도 약 먹으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경제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서 전파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네네.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한계 기업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득 수준에서 한 달에 정말 260만 원을 못 보시는 분들이 기본소득이죠, 없는. 절반 정도 됩니다. 이 임금 소득자 2천만 명 중에서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 몇 달 동안 경제 활동이 중단되게 되면은 바로 생계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명 까지도 그렇죠. 정말 네.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나 또 이 경제가 침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든지 경기를 돌리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네. 저는 재난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고 뭔가 특단의 대책들을 좀 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이런 생각을 보시는군요.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은? 저도 예. 지역구에 다녀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분들은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직업이 없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폐지되면은 무급 휴직인 거죠. 그렇죠. 비정규직. 비정규직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이런 예. 분들이 고통이 제일 크죠.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 이렇게 고통이 큰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규모의
생계 유지 비용을 기간을 정해 준다는 거 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런 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정치공학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간 또 뭐 선거 상식적으로 있지만은 준비하는 게 있지만은 선거의 어떤 정치적 이용을 목적으로 유리불를 따서 이거 다루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정말 그 국민의 최저 생계 비용 이라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각 지자체라든지 행정부에서 좀 검토하고 네. 국회가 좀 동의해서 저는 이런 재난 시기에 대상을 잘 미리 준비해서 규모와 기간을 정해서 어떤 소득이라는 개념보다는 복지 비용을 준비하고 지불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황교안 대표도 네. 긍정적으로 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여야 간에 정말 한번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이 재정을 운영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홍남기 뭐 부총리도 사실은 좀 힘들다는 식으로 말하긴 예, 했죠. 뭐 추경도 11조 7천억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 좀 우선으로 해야지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전체 50조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난감을 표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네, 상황이.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방법을 좀 논의해본다라 그러면은 저는 감세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재난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주자는 네. 주장이 있는데요. 이 감세는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렇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네.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방식이 좋겠고요. 아, 지급하는 게 예. 좋겠다.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줄 거냐, 무슨 지역 상품권을 줄 것이냐 얘기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주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저금하시죠. 예. 자식에게 주거나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저는 그것보다는 지역 상품권을 줘서 바로 지역에서 소비가 돼서 활성화시키는. 경제로 온기가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네. 타당한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짧게 예, 우리 배 의원님 어떻게 지급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강 의원님은 돈으로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상품권으로. 상품권으로 죄송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용자가 가장 편리한 방식을 주면 됩니다. 네. 사용자에게 편리한 방식을 주고 그게 누수되지 않도록. 네, 하기 네, 때문에 누수되지 저는 뭐 않도록. 상품권을 이런 절차 하지 말고 또 현금으로 지불하고 대상을 잘 기준을 잘 잡아서 그 복지금이 세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사용하는 사람은 돈 뭐 주면서 그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백승지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